안녕하세요. 푸딩 얼굴인식 앱을 개발한 박종순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번 세션에 제가 발표드릴 자료는 얼굴인식 앱을 만들면서 개발하면서 이제 부딪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걸 해결하면서 적용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사례 위주로 좀 발표드릴 거고요.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하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크게 4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1, 2, 3번까지는 10분 내로 짧게 진행을 하고 그 이후 테크닉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이브리드 앱과 프레임워크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인터넷으로 이제 모바일 앱 프레임워크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수많은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들 정보가 쏟아져 나올 텐데요. 처음 하이브리드 앱을 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넣어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한 2개 정도로 크게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하이브리드 앱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오픈 마켓에 등록 가능한 패키징 기능이 포함된 프레임워크들이고요. 카메라 같은 디바이스 장치에 접근하기 위한 디바이스 API들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마켓 등록을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jQuery 모바일이라든지 센스샷 터치, JQ 터치, 조 모바일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순수 모바일 웹 브라우저용 웹앱이라든지 웹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들입니다. 웹 기반이기 때문에 카메라와 같은 디바이스 장치 접근은 불가능하고요. 모바일 사파리라든지 모바일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용 웹앱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개의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단일 페이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앱을 실제로 개발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관문인데요. 그리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림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단 하나의 HTML 페이지 안에 앱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페이지를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놓고 이걸 특정 페이지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일반적으로 여러 페이지로 나눠지는 경우는 페이지가 이동될 때마다 자바스크립트 변수라든지 그런 세션 데이터가 몽창 다 날아가 버리죠. 싱글 페이지는 하나의 HTML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션 데이터 공유라든지 그리고 페이지 전환 애니메이션 같은 걸 적용을 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받으신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푸딩 얼굴인식 3.0 앱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설치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안 해보셨다면 꼭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요. 하이브리드 앱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기술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순수 웹 기술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어떤 걸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디바이스 API라든지 네이티브 고유 기능을 호출하기 위해서 어떤 플러그인들이 구현이 되었는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데요. 기본적으로 jQuery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Query 모바일이라든지 센스샷 터치와 같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XX라는 자체적으로 제작된 페이지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습니다. 오픈된 그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 그걸 앱을 제작하는데 적용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그 원하는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 CSS라든지 그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너무 그 어려워서 그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더 바를 고정시키고 바디 영역만 스크롤을 가능하게 해주는 iScroll4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앱 내에서 이제 그 캔버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가공하는 그 로직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canvas.to 데이터 URI 같은 그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아서 그 오픈 소스인 JPEG 엔코더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OAuth 인증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추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XX 페이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저희 홈페이지에 앱스프레소 키친싱크란 데모 앱이 있는데요. 거기 초기 버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그 많은 테크닉들이 그 XX 라이브러리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강의가 끝나고 그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은 푸딩 얼굴 인식 3.0 앱에 적용된 최신 버전의 XX 라이브러리를 공개하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장치 접근을 위한 API라든지 네이티브 그 기능을 쓰기 위한 플러그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지금 빌트인 플러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앱스프레소 스튜디오 1.1.2 버전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플러그인들입니다. 위에 보시는 왁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그 업계 표준어로 인정받고 있는 마이키키 API 스펙에 맞게 구현된 API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앱스프레소 확장 API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면요. 얼굴 인식 앱은 좀 그 파일 시스템을 좀 헤비하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얼굴 인식한 이후에 그 히스토리들을 다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촬영된 이미지라든지 그 얼굴 인식 데이터 값 같은 경우는 JSON 형태의 텍스트 파일로 각각 폴더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장하고 있고요. 그때 파일 시스템 그 API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상태 등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스테이터스 플러그인을 쓰고 있고요. 확장 API 쪽에는 이제 iOS, 안드로이드 고유 기능을 구현한 그 AXEXT iOS, 안드로이드 API 그리고 구글 어널리틱스 API 그 사용자 그 통계를 수집하기 위한 그 플러그인이고요. 그리고 AXEXT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인식 앱에서 다른 앱으로 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그 보내기 전에 그 단말에 스크린을 한번 캡처를 한 다음에 그 이미지 파일을 다른 앱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캡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API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도메인 그 제약을 우회하기 위한 그 AXEXT 넷 관련 API이고요. 쉽게 얘기해 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네이티브 다이얼로그를 구현한 AXEXT UI 플러그인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푸딩 얼굴 인식 앱을 개발하면서 추가로 그 제작된 커스텀 플러그인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얼굴 인식 앱의 그 사진 촬영 화면입니다. 일반적인 카메라와는 다르게 그 사진 촬영 이후에 얼굴 인식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요. 인식된 얼굴은 4컷까지 선택하는 그 피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이제 웹 기술만으로는 구현하기 자체가 복잡하고 그 매끄러운 그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네이티브 플러그인으로 추가 개발이 됐고요. 안드로이드, iOS 각각 그 개발자 한 분들이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바스.io 그 키노트 세션을 들으셨을 텐데 거기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푸딩 얼굴 인식 앱 역시 그 바스.io의 KPMS를 쓰고 있고요. 푸시 노티피케이션 그 플러그인도 이때 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바스.io를 쓰시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제작한 그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글 광고를 위한 애드모브 API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앱으로 보내기 기능을 좀 커먼하게 쓰기 위해서 그 미디어 쉐어라는
그 플러그인을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내부 그 통계용 API라든지 그런 관련된 그 플러그인들이 추가로 개발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 푸딩 얼굴인식 앱 자체가 그 상당히 좀 간단해 보여도 그 웹 기술과 네이티브 기술이 좀 절묘하게 조합된 그 하이브리드 앱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그 테크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 하이브리드 앱을 제작하실 때 좀 이것만은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페이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반 PC에서 브라우저 화면인데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 유저 입장에서는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특정 앱을 실행을 했는데 이런 화면이 보여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유저는 많이 당황스러울 거고요. 분노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앱은 바로 삭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능한 모든 그 앱의 리소스는 그 앱 내 패키징, 가치 패키징에서 배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그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오프라인인 경우 아까 같은 그 화면이 보이면 상당히 좀 난처하겠죠. 그래서 그 앱에 맞는 적절한 UI로 안내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 예의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 웹 리소스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얼굴인식 앱에서는 이제 앱이 실행될 때 실제 공지사항 API를 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리턴 값에 따라서 그 데이터 네트워크 상태를 체크를 하고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뭐 얼럿을 띄워준다든지 하는 그 예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티브 앱 UI UX를 구현한다고 해야 된다고 적어놨는데요. 그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 요즘 상당히 좀 눈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그 이게 하이브리드로 만들었다고 해서 뭐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뭐 UI UX가 네이티브 앱에 비해서 떨어진다면 그 앱은 외면받게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앱의 성능에 크게 영향이 없다면 최대한 네이티브 UI UX를 구현해 주셔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은 좀 꼭 숙지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웹 개발스러운 앱 개발, 앱스프레소의 그 온더플라이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앱 개발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코딩을 하게 되고 그 코딩을 실제 단말에 하기 위해서는 그 컴파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단말에 설치해서 최종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코드를 이런 과정들이 뭐 수십 회, 수백 회 이렇게 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반복이 될 텐데 코드 한 줄을 수정해도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 푸딩 얼굴인식도 이런 과정이 한 1000회 이상 그 필요했었는데요. 만약 실제로 이게 그때마다 컴파일을 해서 단말에 설치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로직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을 이제 컴파일 과정 때문에 계속 맥이 툭툭 끊기는 그런 그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다른 폰갭이라든지 뭐 타이타늄 같은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이티브 개발 역시 마찬가지고 코드 한 줄을 수정해도 이제 컴파일이 필요합니다. 그 웹 개발에 익숙하신 분들이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하실 때 엄청나게 그 답답함을 느끼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코드 수정 이후에 컴파일 없이 새로 고치만 하면 단말에 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기술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온더플라이고요. 예, 온더플라이. 이거 아닙니다. 온더플라이는 이제 최초 한번 그 개발 시에 디버그 모드를 빌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그 플러그인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그 다시 컴파일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코딩하고 뭐 리플레이스하고 단말해서 바로 확인하고 이런 그 흔히 웹 개발할 때 자주 보는 플로우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마 푸딩 얼그리즘 뭐 이런 그 온더플라이 기능이 없었다면 훨씬 개발 시간이 길었을 것 같아요. 근데 환경 설정을 못 하셔가지고 못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주 단순한 그림입니다. 그냥 개발하시는 PC와 실제 테스트하는 단말 사이가 같은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만 돼 있으면 되고요. 자세한 환경 설정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API 단말이랑 작업 PC가 물려 있으면 된다는 점,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 버튼 클릭. 그 터치 반응 향상 기법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간단한 데모 앱은 이제 카운트 앱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하나씩 카운트를 올리는 앱인데 잠깐 데모를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위에 보시는 버튼은 온클릭 이벤트로 리스너를 등록한 경우고요. 아래 버튼은 온터치 스타트 이벤트로 리스너를 등록한 경우입니다. 온클릭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나게 클릭을 했는데요. 반응이 없어요. 온터치 스타트 같은 경우는 제가 클릭하는 만큼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앱에 대한 버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온클릭, 일반적으로 웹 개발을 할 때 자주 쓰는 온클릭 이벤트로 리스너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앱의 반응성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앱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아마 분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삭제될 가능성이 높죠. 삭제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봤고요. 해외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나 봅니다. 관련 링크를 보시면 구글 블로그라든지 아이스코를 만든 큐백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터치 이벤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핀치 줌이라든지 뭐 스크롤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실제 액션을 판단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는 한 300ms 정도 그 딜레이 타임을 준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가 버튼을 처리하는 데는 그 딜레이 타임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얼굴 인식 앱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우선 브라우저가 터치 이벤트를 지원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이벤트 지원 여부에 따라서 이벤트 리스너를 분기 처리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짰습니다. 실제 버튼에 대해서 저렇게 한 건 아니고요. 심플한 예제입니다. 터치 이벤트를 사용했다는 점 꼭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이스크롤 터치 이벤트 처리를 위한 래퍼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우선 아이스크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데모 화면은 아이스크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모 화면이고요. 이제 헤더 영역을, 분홍색 부분이 헤더 영역인데 헤더 영역을 고정시키고 바디 영역만 스크롤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 스크롤 말고 이렇게 가로로 스크롤되는 캐러셀 그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iOS, 안드로이드 모두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크로스 플랫폼 스크롤 라이브러리 중에 그 가장 빠른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고요. 이런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에 좀 부딪히게 됐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그 터치 이벤트가 상당히 처리하기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예제 자체는 그 바디의 리스트 아이템에 대해서 그 이벤트 처리가 안 돼 있는 순수 내용만 스크롤하는 데모인데요. 실제 앱을 개발하실 때는 이제 각각 리스트 아이템마다 버튼 이벤트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템 클릭되면 페이지가 전환된다든지 하는 이벤트 처리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해보면 그 유저는 그 스크롤을 의도하고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 그게 실제 클릭으로 간주돼서 페이지가 전환이 되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iOS 같은 경우는 뭐 옵션을 어떻게 줘도 상당히 부드럽게 잘 동작을 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단말 같은 경우는 그 트랜지션 옵션 자체를 꺼주는 편이 그 스크롤 퍼포먼스에 훨씬 좋더라고요.
이런 그 아이스크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전달되는 그 파라미터들이 플랫폼에 따라서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그리즘에는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 그 터치 오동작 부분은 실제 터치 타임을 계산을 해서 300ms 미만인 경우에만 클릭으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 코딩 자체는 이제 아이스크롤 자체를 뜯어 고친 건 아니고요. 하나의 래퍼 모드를 추가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그 XX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래퍼 모드를 쓰는 이유는 그 아이스크롤 라이브러리 자체가 업데이트 됐을 때 그 파일만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 사용하는 개발자는 그 new 아이스크롤 이렇게 인스톨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xx.scroll.addPage, addScroll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생성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전달되는 아규먼트 자체는 그 기본적인 아이스크롤 그 생성시 전달되는 아규먼트랑 거의 유사하도록 작업을 해놨고요. 이렇게 XX 스크롤을 이용해서 생성된 그 스크롤 인스턴스는 실제 내부적으로 이게 스크롤을 위한 터치인지 아니면 클릭을 위한 터치인지를 판단을 하고요. 실제 클릭을 위한 터치인 경우에만 원터치 앤드 콜백을 호출하도록 이렇게 감싸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별로 인스턴스 생성 시에 전달되는 아규먼트들을 분기 처리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고요.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터치 300ms를 계산하는 로직이고요. 보시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냥 바디에 그 리스너를 하나 등록을 하고요. 터치 스타트 되는 타임 스텝을 기억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들은 그 xx.scroll 모듈 안쪽에 있는 코드들이고요. 그 xx 스크롤 모듈에서 실제 아이스크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아이스크롤이 여러 가지 그 콜백 펑션들을 아규먼트로 전달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onBefore scroll end라는 그 콜백 펑션에서 아까 그 터치 시작에 찍었던 타임 스탬프와 비교를 해서 실제 터치 타임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아이스크롤에서 원터치 앤드 이벤트는 그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터치가 끝나는 시점에 콜백이 호출되는데요. 여기서 온터치 엔드 부분에서 이게 클릭인지 아니면 스크롤인지 그런 여부를 판단을 하는 코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부분이 많고 뭐 왈문도 들어가 있고 복잡하긴 한데요.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이제 1ms보다는 크고 300ms보다는 작은 경우에만 실제 유저가 의도한 원터치 앤드 콜백을 호출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푸딩 얼굴 인식에서 어떻게 쓰는지 잠깐 그 스크롤 디파이너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정 페이지고요. 세로 스크롤을 구현을 하고 있고 각각 아이템마다 버튼 이벤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형태로 파라미터들을 JSON 오브젝트로 감쌌고요. 애드 스크롤 할 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저 XX 스크롤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터치 이벤트가 클릭인지 스크롤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클릭인 경우에만 원 옵션 터치 엔드란 콜백 펑션을 호출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버튼 이벤트는 한 곳에 모아 처리해라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일반적인 그 이벤트 리스너 등록 화면입니다. 특정 엘리먼트를 딱 찾고 터치 스타트에 애드 리스너 등록을 해줬네요. 두 번째 라인은 이제 jQuery의 바인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클릭 이벤트를 바인딩했고요. 세 번째는 특정 div 태그에 바로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앱을 만드실 때 만약 이렇게 이벤트 처리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상당히 코드 관리하기 자체가 어려워지고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푸딩 얼그리즘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메인 페이지 화면인데요. 그 메인 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죠.
이 중에서 헤더 영역에 있는 그 좌측에 있는 게 설정 버튼이고요. 우측이 마이 페이지 버튼인데 거기에 대한 마크업과 그 마크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모 박스 부분이 버튼 영역입니다. 버튼 안에도 뭐 이미지 태그라든지 스펜이라든지 그 다양한 그 돔 엘리먼트가 추가가 되어 있네요. 이걸 좀 더 간략 간소화해 보면 데이터 롤은 버튼이라고 정의된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작업 전에 그 CSS 개발자와 그 데이터 롤이 버튼으로 지정된 경우는 나는 버튼으로 인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CSS 개발자가 자유롭게 마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데이터 롤이 버튼인 것만 찾아서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하면 되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엘리먼트, 버튼 엘리먼트에 이렇게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한 게 아니라 그 바디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을 하고 있고요. 이 이벤트 리스너 하나에서 전체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터치 스타트 이벤트로 바디 쪽에 리스너를 등록을 했고요. 첫 번째 보시는 while문이 이제 그 버튼의 이름을 찾는 그 실제 버튼을 찾는 그 로직입니다. 그 버튼 하이로도 이미지 태그라든지 스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CSS 개발자분이 다양하게 작업을 할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상위 엘리먼트로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데이터 롤이 버튼인 것만 찾는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루프가 끝났을 때 실제로 데이터 롤이 버튼인 경우를 만났다면 버튼 이름을 가져와서 변수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누르 효과를 주기 위해서 프레스드란 클래스를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다음에 보실 거는 200ms 이후에 실행되는 그 내용인데요. 아까 추가했던 그 프레스드 클래스를 삭제하는 로직이 먼저 들어가 있고요. 다시 한번 while 루프를 돌면서 이 이벤트가 어느 페이지에서 일어났는지 그 페이지 이름을 찾아오는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벤트 콜백에서는 그 버튼의 이름과 그리고 버튼 이벤트가 일어난 그 페이지 이름을 스트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버튼 이름에 따라 분기 처리할 원 버튼 터치드란 그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원 버튼 터치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그 전원 변수를 이렇게 전원 변수는 아니지만 변수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제 중복 터치를 방지하기 위한 코드 그 변수들입니다. 온 버튼 터치드 펑션 자체는 두 개의 스트링 파라미터를 갖고 있고요. 실제 버튼 이름과 버튼 이벤트가 발생한 그 페이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팅 버튼이 눌러졌을 때 처리하는 코드이고요. 이제 이건 중복 터치가 좀 많이 일어나니까 플래그를 일단 true로 해주고 세팅 페이지를 보여주라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플래그를 true로 뒀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다시 상단으로 돌아가서 플래그가 true로 켜져 있는 부분은 그 이미 처리가 진행 중인 과정이므로 그냥 리턴해주는 그런 뇌의 방어 코딩을 좀 하고 있고요. 같은 펑션 안에 있는 그 페이지별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메인 페이지에 있는 버튼 페이지 이름을 스위치로 구분을 했고요. 메인 페이지에 뭐 파인드 버튼이라든지 백글 버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분기 처리를 하면서 그 버튼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간이 좁아서 그 2개 정도뿐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10개 정도의 그 페이지들이 있고요. 거기서 이 하나의 펑션 안에서 모든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실 거는 아까 중복 터치를 방지하기 위한 변수를 락을 걸거나 폐지하는 코드고요.
트루로 된 경우에 1초 후에 다시 펄스로 돌리는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터치를 강화하는 이유는 터치 스타트 이벤트를 쓸 경우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유저는 한 번만 터치를 했는데 실제로는 두 번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얼굴 인식의 세팅 버튼 같은 경우 누르면 바로 그 위치에 닫기 버튼이 있거든요. 열리자마자 바로 닫혀버리는 그런 오동작이 있을 수 있어서 중복 터치를 좀 방어가 필요한 거고요. 아마 실제 제작을 하실 때도 같은 비슷한 방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이벤트를 한 곳에 모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벤트 리스트만은 바디에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유지 보수가 상당히 편해졌고요. 그리고 데이터 롤은 버튼 이걸 CSS 개발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CSS 개발자는 자유롭게 마크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롤은 버튼에 대해서만 이벤트 처리를 하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초기의 구동 속도 개선을 위한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앱은 느리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느린 이유를 좀 살펴보면 단일 페이지 인터페이스로 구성되다 보니까 처음에 앱 로딩 시에 필요 없는 서브 페이지에 대한 리소스까지 한꺼번에 불러들이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 구현한 경우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서브 페이지에 대해서는 굳이 로딩에 불러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jQuery 모바일 같은 경우는 멀티페이지 템플릿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HTML 막법에 대해서 AJAX로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험되는 건 웬간한 리소스는 다 레이지 로딩 하자는 것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싱글 페이지 단일 페이지 템플릿으로 구성된 단일 페이지 인터페이스 하에서 싱글 페이지로 구성된 HTML 파일입니다. 메인 페이지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메인 페이지는 당연히 앱 로딩 시에 이미지라든지 돔 엘리먼트라든지 그런 게 메모리에 올라가야겠죠. 하지만 서브 페이지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서브 페이지에는 뭐 단순히 돔 요소만 있으면 그나마 좋은 거고요. 관련된 이미지라든지 그런 리소스가 있다면 앱 실행 속도를 상당히 좀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푸딩 얼굴 인식 앱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이제 메인 페이지와 인트로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리소스에 대해서는 모두 레이지 로딩을 해보자라는 구현을 해봤습니다. 대신에 CSS 같은 경우는 서브 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레이지 로딩을 하다 보면 좀 레이아웃이 어긋난다거나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CSS는 실제 앱이 실행되는 과정에 풀 로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페이지에 관련된 스크립트라든지 HTML, 이미지 등은 다 레이지 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멀티페이지 템플릿을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페이지 모드를 앱 실행 시에 동적 로딩 가능한 부분과 그리고 앱 실행 시에 로드돼야 되는 모듈들과 동적으로 로딩 가능한 모듈들을 분리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XX 페이지 안에서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구현을 했고요. 실제 개발자는 특정 약속 몇 가지만 지켜주면 관련된 스크립트와 HTML이 다 동적으로 로드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멀티페이지 템플릿 구현한 마크업 구조를 좀 살펴볼게요. 메인 페이지는 뭐 아까랑 동일합니다. 하지만 서브 페이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그 페이지 최상의 엘리먼트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나머지 실제 HTML이라든지 스크립트들은 동적으로 로드하기 위해서 이렇게 HTML 파일과 스크립트 모듈 파일을, 페이지 모듈 파일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HTML 레이지 로딩 하는 부분은 아주 단순합니다. 코드 보시면 좀 어이가 없으실 텐데요. 그냥 엘리먼트의 내용이 없으면 AJAX로 해당되는 페이지 내용을 불구하고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스크립트 동적 로딩 같은 경우도 좀 간단한데요. 북마크 렛 많이 들어보셨죠? 동적으로 북마크 렛을 활용한 애드 스크립트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고요. 필요한 시점에 저것만 호출해서 동적으로 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XX 페이지 라이브러리 쪽에 다 녹아 들어가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실제 얼굴 인식 앱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access.page.add 메소드는 이제 앱이 실행될 때 전체 페이지에 대해서 각각 페이지마다 한 번씩 애드를 하고 있고요. 실제 로드 되는 건 아니고 콜백 펑션에서 레이지 로딩을 한다든지 하는 페이지 디파인만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원페이지 비포 로드 포 이닛이라고 좀 길게 이름을 적어봤는데요. 이거는 레이지 로딩이 그 해당 페이지가 최초 한번 로드되는 시점에만 호출되는 콜백입니다. 그때 이제 스크립트를 동적 로드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HTML까지 AJAX로 파싱을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 설정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세팅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 정의 부분입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 몇 개 이렇게 되는 페이지들이 이런 형태로 쭉 디파인이 되어 있고요. 리소스 자체는 필요한 시점에만 로드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푸딩 얼굴 인식 앱이 상당히 많은 이미지 리소스를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네이티브 수준의 앱 시작 속도를 좀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앱 시작 시에는 불필요한 메모리들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국어 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HTML 파일들이 페이지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로컬까지 나누면 이제 다국어 처리하기에도 상당히 좀 편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SS 개발자와 같은 레파지토리 아래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될 텐데 멀티페이지 템플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 충돌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페이지 전환 효과고요.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페이지 전환 효과 이후로는 좀 책자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데모가 있어가지고 그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오프라이로 연결된 시뮬레이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페이지 새로 고침이라든지 코드 수정을 했을 때 시뮬레이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시뮬레이터뿐만 아니라 단말도 운영 가능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국어 부분인데요. 소스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은 지금은 한국어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한번 랭귀지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잘못 주석 적용했네요.
지금 디폴트 랭귀지가 바뀐 상태고요. 일본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푸딩 얼굴인식은 영어,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세 개의 랭귀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개발하실 때 인더플라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실제 제대로 랭귀지 설정이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점에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디버그 모드에서는 그 파일 브라우저 그 페이지를 추가로 작업을 해놨고요. 아까 파일 시스템을 좀 헤비하게 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개발 모드에서만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실제 파일이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여부 등을 그 디버그 모드에서 이렇게 브라우징을 해보면서 그 개발이 진행 가능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 브라우저 자체도 그 웹앱으로 만들어진 모듈이고요. 이것도 키즈싱크 데모 앱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하시면은 그 개발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 로켈스란 src 밑으로 로켈스란 폴더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데요. 해당 랭귀지별로 이런 형태로 그 리소스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W3C 위젯 스펙에 그 포함된 내용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구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폴더 이름의 랭귀지 코드 밑에 리소스 이런 형태로 구현을 정의가 되어 있고 실제 단말의 랭귀지에 따라서 해당 리소스를 불러드리도록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40분이 넘어버렸네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갔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구글 앱스프레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앱스프레소 관련 구글 그룹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죠? 여기